남편의 실종 15년 뒤 감옥에서 온 편지. 정희야, 미안하다. 나도 살고 싶었어. 다른 여인 곁에서라도. 가난에 짓눌려 죽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너희를 버린 건 내 평생의 죄다. 편지를 읽은 영주는 술에 취해 집안 가구를 부수며 소리친다. 그 인간이 우리 아버지라고? 아니야! 그냥 도망자일 뿐이야! 정희는 분식집에서 쓰러지고 소연은 눈물 속에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을 느낀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담은 썰에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료 버튼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 사연 담은 썰 시작합니다. 1997년 11월 서울 영등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아직 가을의 쌀쌀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4층에 위치한 김태순의 집 거실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죠. 부엌에서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나갔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아있던 김태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45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였지만 오늘따라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죠. 신문 경제면에는 연일 불안한 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외환보유고, 부족, 기업부도, 은행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들이 검은 활자로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태수는 신문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은행에서 일하던 동료. 박 과장이 어제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20년 넘게 한 우물만 판 사람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현실이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만 좀 찡그려요. 애들이 불안해해요. 부엌에서 국자를 들고 나온 아내 이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42살의 정희는 여전히 곱상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요즘 들어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죠.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온 정희였기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남편만큼 깊이 알지 못했지만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민수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다던데요. 우리 아빠는 괜찮죠? 식탁에 앉아 숙제를 하던 12살 딸 김소연이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연의 말에 고등학교 3학년인 아들 김영준도 책에서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준은 이미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신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태수는 신문을 접으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아빠는 은행원이니까 안전에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태수 자신도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내부에서는 이미 구조조정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거든요. 지점장은 매일 임원회의에 불려가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누가 먼저 짐을 싸게 될까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정희는 평소보다 부지런히 반찬을 챙겨주었습니다. 영준아, 고등어조림 많이 먹어. 소연이도 시금치 좀 먹고. 엄마,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먹는다고. 영준이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왠지 모르게 자꾸 아이들에게 더 많이 먹이고 싶어졌습니다. 마치 지금이 아니면 이런 평범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태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충청도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그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죠. 겨울이면 연탄 한 장 제대로 떼지 못해온 가족이 이불 속에서 떨어야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인 식사가 대부분이었고 명절에나 고기 한 점을 맛볼 수 있었거든요.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태수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추운 겨울에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책을 읽었죠.
마침내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태수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정희와 함께 삼겹살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거든요. 결혼 후에도 성실하게 일하며 이 아파트도 마련하고 두 아이에게는 자신이 겪지 못한 풍족함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영준이는 학원도 보내고 소연이는 피아노 학원까지 다니게 했죠. 가족 여행도 1년에 한 번은 꼭 가려고 했고 명절 때면 친척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그때 그 가난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녁 식사가 끝난 후 태수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네 아이들이 아직도 골목에서 딱지치기를 하며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풍경이었지만 태수의 마음만큼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들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리해고 1순위는 45세 이상 중간 관리직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태수에게 해당하는 조건이었죠. 아직 대학생도 되지 않은 아이들을 두고 직장을 잃는다면 이 평온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것이었습니다. 여보, 추우니까 들어와요. 정희가 카디건을 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정희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지켜낼 거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다운 말이 아니네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세요? 정희는 웃으며 남편의 등을 토닥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20년 가까이 되도록 남편이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내일이면 회사에서 또 어떤 소식을 들게 될지, 혹시 자신도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닌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옆에서 잠든 정희와 아이들의 평온한 잠든 모습을 보며 태수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 평온함만큼은 지켜내겠어. 1998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김태수에게는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붙은 공고문을 본 순간 태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죠. 명예퇴직 권고 대상자 명단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이런 젠장 정말 내가 포함된 거야? 태수는 목록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김태수라는 이름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어 자신의 이름을 찾고 있었죠. 어떤 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태수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과장님도 명단에 있으시네요. 후배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태수는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인사팀에서 나온 통보는 더욱 차가웠습니다. 퇴직금은 법정 최소 기준으로만 지급되고 한 달 안에 모든 업무를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태수가 그동안 맡아온 대출 심사 업무도 다른 직원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동료들의 위로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45의 나이에 갑자기 직장을 잃은 상황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태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30분이면 도착할 집까지의 거리가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죠. 집에 가서 정희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저녁 다 식었는걸요.
집에 들어서자 정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욱 아팠죠. 곧 이 평온한 일상이 완전히 바뀔 텐데 말입니다. 정희야, 나 회사에서 잘렸어. 태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남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했죠. 정말요? 진짜 정리해고가 된 거예요? IMF 때문이야. 은행에서 인원을 대폭 줄인다는군. 내 나이가 딱 타겟이었어. 정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줄곧 남편의 안정적인 직장에 의존해 살아온 터라 갑작스러운 실직 소식은 청천벽력과 같았거든요. 며칠 후 현실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은행에서 받았던 주택담보대출, 독촉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죠. 남편이 은행원일 때는 우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김태수 씨, 연체 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환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은 태수는 쌓여가는 고지서들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러웠죠. 퇴직금으로는 몇 달 버티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시장에 분식집 자리 났대요. 우리도 시작해봐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태수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내가 은행원이던 사람이야. 길바닥에서 떡볶이 팔라고 죽으란 소리냐? 태수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동안 양복을 차려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시장 좌판을 벌이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앉아서 굶어 죽을 건가요? 정희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순종적이던 아내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대들었죠. 절박한 현실 앞에서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사치였거든요. 다른 은행이라도 알아볼게. 내 경력이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태수의 구직 활동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IMF로 인해 금융권 전체가 구조조정 중이었고 45의 나이는 어디서든 부담스러워했거든요. 면접을 보러 다녀도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태수는 술을 마시며 집 앞 공중전화 부스에 기대어 앉아있곤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절망감이 밀려왔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성실하게 살아온 게 죄인가? 술에 취한 태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죠. 그때 그 절망감이 다시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가난으로 무너지진 않겠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태수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정당당한 방법으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이든 시도해봐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져갔습니다. 집안에서는 영준과 소연이 부모의 싸우는 소리를 들으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했던 부모가 요즘 들어 자꾸 말다툼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김태수는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갔습니다. 평상시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집을 나선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김태수가 사라진 지 이틀째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늦어도 저녁에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죠. 밤새 전화를 붙들고 있어도 태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간 거예요? 소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물었지만 정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12살밖에 안 된 딸에게
아빠가 가출했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빠는 일 때문에 잠깐 출장 가신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죠. 영주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영주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거실 소파에 앉아 있곤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태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직장 동료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태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마지막으로 태수를 본 동료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수 형은 마지막 날 회사에서 나갈 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때는 그냥 퇴직하는 게 미안하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러 간 정희에게 경찰관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남편분이 빚이라도 있으신가요? 요즘 IMF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경찰관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태수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지만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고 명확한 단서도 없었죠. 경찰은 성인 남성의 가출은 우선순위가 낮다며 소극적인 수사만 할 뿐이었습니다.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연일 독촉장이 날아들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까지 연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는 매주 독촉 전화를 걸어왔죠. 대출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족분이라도 상환 계획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지 못해. 공과금 독촉 전화도 계속 걸려왔습니다. 태수가 남긴 퇴직금은 금세 바닥났고 정희는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죠.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고등학교 3학년인 영준이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만큼은 제대로 공부시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정희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알려준 재래시장 분식집 자리였죠. 월세 50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털어서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줌마, 장사 경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물었지만 정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래도 꼭 해야 해요. 평생 집에서만 살던 주부가 갑자기 장사를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처음에는 떡볶이 만드는 법도 제대로 모르고 손님들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첫 장사를 시작한 날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 재료를 샀습니다. 떡, 어묵, 양배추, 양파. 장 보는 것부터가 고역이었죠.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하는지도 모르고 상인들과 흥정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아줌마, 첫 장사지? 티나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다른 상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정희는 참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자존심 따위는 접어둬야 했거든요. 아줌마, 이거 너무 짜요. 돈 돌려주세요. 첫날부터 손님들의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정희는 눈물을 참으며 다시 떡볶이를 끓였죠. 집에서 해먹던 것과 장사용으로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간도 맞지 않고 떡은 너무 물렀고 어묵은 질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서는 두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정희는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인터넷을 찾아보며 떡볶이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다른 분식집을 돌아다니며 맛을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했죠. 손은 기름에 데이고 발은 부어올랐지만 정희는 하루하루 버텨나갔습니다.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이 얼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고 여름에는 뜨거운 기름 때문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만두세요. 소연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강해야 너희들도 포기하지 않지. 몇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떡볶이는 다른 집보다 양이 푸짐했고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정희의 모습을 본 손님들도 하나둘씩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가 제일 맛있어요. 매일 와도 질리지 않네요. 정희 언니,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애들 키우면서 장사까지. 옆 가게 사장님들도 정희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시장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죠. 다른 상인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영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어머니 혼자서는 가게를 꾸려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엄마, 저는 취직할게요. 대학은 나중에 가면 되니까요. 영준의 말에 정희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의 꿈을 접게 만든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영준은 의연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컸거든요. 영준은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작한 사회생활이라 힘들었지만 성실한 성격 덕분에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했죠. 첫 월급을 받은 날, 영준은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영준아,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써야지. 엄마,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아빠가 없으니까 제가 가장이에요. 20살밖에 안 된 아들이 어른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정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가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2000년대 초반이 되자 정희의 분식집은 시장에서 제법 이름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일한 결과였죠. 2013년 어느 봄날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식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죠. 이제 47살이 된 소연은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33살의 영주는 보험회사에서 팀장까지 승진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뜸해진 오후 정희는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죠. 평소처럼 전기세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에는 김태수 가족 앞이라고 적혀 있었고 발신인은 최병호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지방의 한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죠.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남편과 관련된 소식일까요? 편지를 뜯어보는 순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 김태수와 같은 감방에서 3년을 함께 보낸 최병호입니다. 15년 전 사라진 그 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어 이 편지를 씁니다. 만약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면회를 와주십시오. 편지는 짧았지만 충격적이었습니다. 태수가 감옥에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죠. 정희는 한동안 편지를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아이들을 불러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준의 반응은 격렬했죠. 엄마, 이딴 편지 믿으면 안 돼요.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영준아, 혹시라도 뭐요? 1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그 인간은 이미 우리에게 죽은 거예요. 영준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15년 동안 쌓여 있었거든요.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 사회에 나와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모든 상처가 되살아났습니다. 정희는 15년 동안 품어왔던 그리움과 걱정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며 보낸 밤들,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이사도 가지 않고 그 집에서 버틴 세월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희는 소연과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동안 아빠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지만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최병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의 미안함도 위로가 되지 않았죠.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희와 소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 믿어도 될까요? 혹시 거짓말은 아닐까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정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5년 동안 남편을 기다려온 세월이 무의미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교차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영준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영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그것 봐요. 엄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인간은 처음부터 우리를 버린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최병호가 무슨 다른 목적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교도소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정희는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도 멍한 상태였습니다. 손님들이 주문을 해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떡볶이 간을 맞추는 것도 평소와 달랐죠. 15년 동안 쌓아온 일상이 하루아침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여 있었죠. 최병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15년 동안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해온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며 다른 남자의 접근도 모두 거절했고 혹시 태수가 돌아올까봐 이사도 가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우편함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을 때 정희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인이 김태수였거든요. 손글씨도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든 정희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15년 만에 받는 남편의 편지.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요? 정희야, 정말 오랜만이다.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최병호가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겠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도 살고 싶었어. 가난한 과거로 돌아가기보다는 다른 여인 곁에서라도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정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최병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너희를 버린 것은 내 평생의 죄다. 영준이와 소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내가 혼자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래도 이제 와서 돌아갈 면목이 없어. 나 없이도 너희는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편지 마지막에는 태수가 현재 살고 있는 주소와 함께 만나고 싶지 않다면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나는 동시에 허탈했고 슬픈 동시에 원망스러웠죠. 15년이라는 세월이 모두 헛된 기다림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정희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영준은 편지를 구겨버리며 소리쳤죠. 이제야 연락한다고? 15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영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야 했던 모든 고생이 한꺼번에 떠올랐거든요. 엄마가 시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동안
소연이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동안 그 인간은 다른 여자랑 편안하게 살았다는 거잖아요. 영주는 술을 마시러 나갔고 그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서는 거실 가구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이 우리 아버지라고? 절대 인정 안 해. 그냥 도망자일 뿐이야.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탁자 위의 액자들도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정희와 소연은 영준을 말리려고 했지만 15년 동안 쌓인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영준아, 그만해. 이러면 안 돼. 왜 그만해요? 우리가 당한 게 이것보다 못해요? 아빠라고 부르면서 15년을 기다린 게 바보 같지 않아요? 영준의 절규에 정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정말로 그들은 15년 동안 없는 사람을 기다리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분식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한 급성 위험이었죠. 병원에 실려간 정희를 본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하십니다. 당분간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정희는 휴식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분식집을 닫으면 생계가 막막했거든요. 소연이 간호사 월급을 받고 영준이 보험 영업을 해도 집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할게요. 소연이 말했지만 이미 병원에서 야근까지 하며 과로에 시달리는 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줄 수는 없었죠.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병호가 출소를 앞두고 보낸 두 번째 편지였죠. 사실 저도 김태수에게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저에게 사기를 쳤거든요. 저는 복수를 위해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병호는 단순한 증언자가 아니라 태수에게 속은 또 다른 피해자였던 것이죠. 그가 정희에게 편지를 보낸 이유도 진실을 알려주려는 선의가 아니라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결국 고통받는 것은 당신들 가족뿐이군요. 제 복수심 때문에 무고한 가족들을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희는 이 편지를 읽고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최병호의 증언이 복수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태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사실일까요? 아니면 과장된 부분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태수가 직접 보낸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죠. 영주는 어머니가 쓰러진 후 더욱 분노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함께 가족을 지키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컸거든요. 엄마, 이제 그 인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 없이도 잘 살아왔잖아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품어온 감정을 하루아침에 정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원망과 그리움, 분노와 연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소연은 가족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저는 정말 바보였나 봐요. 아빠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연의 눈물을 보며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보였거든요. 가족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영주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어 했고, 소연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으며, 정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 전 태수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최병호의 두 번째 편지를 받은 후 소연은 혼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모르게 다시 한번 교도소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죠.
진실의 전모를 알고 싶었거든요. 최병호가 복수심으로 편지를 보냈다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중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과장된 것일까요? 주말을 이용해 혼자 교도소로 향하는 길에서 소연은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깨에 태우고 놀아주던 기억, 생일날, 케이크를 사오며 웃던 모습, 학교 운동회에 와서 응원해주던 따뜻한 시선들 말이죠. 특히 아버지가 늦은 밤 일에서 돌아와서도 자신의 숙제를 봐주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정말 그런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 수 있을까? 소연은 마음속 깊이 아직도 아버지를 믿고 싶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품어온 그리움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거든요. 교도소 면회실에서 다시 만난 최병호는 이전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습니다. 출소를 일주일 앞두고 있다는 그는 소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혼자 오셨군요.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엄마는 모르세요. 제가 혼자 온 거예요. 꼭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소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정확한 진실을 듣고 싶었거든요. 가족의 미래가 이 대화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 정말로 우리 아빠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는 게 맞나요? 복수심으로 편지를 보냈다면서 혹시 거짓말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최병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소연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그러다가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상황이 제가 처음에 말한 것보다 복잡해요. 태수가 돈을 숨긴 건 맞지만 그 이후의 일들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어요. 최병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IMF 직전에 미리 예상하고 돈을 빼돌린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태수는 처음에는 정말로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집도 잃지 않게 하고 아이들 교육도 계속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IMF의 파장이 생각보다 컸어요. 숨겨둔 돈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웠거든. 소연은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태수는 그 돈을 미천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가족에게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급한 마음에 사채까지 손을 댔어요. 최병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투자 사기에도 당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려다가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진 거죠.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다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었다니요.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정말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건가요? 최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태수는 출소 후 정착하지 못하고 여러 곳을 전전했어요. 가끔 만난 여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죠. 최병호의 말에 따르면 태수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책감과 자포자기 심리로 인해 술에 의존하며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그 사람은 많이 망가져 있었어요. 가족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돌아갈 용기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왜 처음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행복하게 산다고. 최병호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가 났었거든요. 태수가 감옥에서 저한테 거짓말을 했으니까 제 돈을 빌려간다고 해놓고 갚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결국 IMF라는 괴물의 희생자였어요. 저처럼 말이죠. 최병호 역시 IMF 때 사업이 망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감옥에 들어온 처지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태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당신 아버지는 분명히 비겁했어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시대가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소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미워할 수도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아저씨,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아빠가 지금도 우리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최병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감옥에서 태수가 가장 많이 한 이야기가 가족 얘기였어요. 특히 자네와 오빠에 대한 얘기를 자주 했죠. 그는 구체적인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영준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을 텐데 내가 없어서 고생이 많을 거야. 소연이는 중학생이 됐을까? 고등학생이 됐을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을까? 하면서 매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연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잊고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면서도 더욱 슬펐거든요. 그 사람은 항상 내가 돌아가봤자 집만 될 거야. 아이들이 이제 아빠 없이도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거야라고 말했어요.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는 거죠.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최병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복수심으로 편지를 보낸 건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가족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하겠습니다. 교도소를 나온 소연은 한동안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소연을 본 정희와 영주는 딸의 달라진 표정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소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어딘가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소연아,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어?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소연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병호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엄마, 저 교도소에 다시 갔다 왔어요. 영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혼자 그런 위험한 곳까지 갔다고? 왜 그런 짓을 했어? 오빠, 들어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소연은 차근차근 최병호에게서 들은 진실을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가족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려다가 더 큰 구렁텅이에 빠졌다는 복잡한 진실을 말이죠. 사업 실패, 사채 빚, 투자 사기까지 당한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표정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사업을 했다가 망한 거고 빚에 쫓겨서 도망친 거라는 말이야? 영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잖아. 우리를 버리고 간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잖아. 정희는 말없이 소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졌죠. 15년 동안 쌓인 원망과 새로 알게 된 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가족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가족을 속이고 떠난 것에 대한 분노도 여전했거든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연이 물었지만 정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생각해봐도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정희는 혼자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수가 편지에 적어준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죠. 진실이 무엇인지, 남편이 정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혼자 가지 마세요. 영준이 말렸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15년 동안 미뤄온 일이잖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 태수가 알려준 주소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동네에 도착했죠. 골목길은 좁았고 건물들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소로 찾아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아무도 살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김태수라는 분 찾으시는 거예요? 1층에서 나온 집주인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분 몇 달 전에 이사 가셨어요. 집세도 몇 달 밀리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거든요. 정희는 실망했지만 혹시나 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가족이거든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참 불쌍한 분이었어요. 매일 술 냄새를 풍기고 다니시면서 혼자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특히 밤에는 가족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가족 얘기요? 정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이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니요. 네, 내가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내가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까. 내가 돌아가봤자 집만 될 텐데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있으신 줄 알았는데 혼자 사시더라고요. 집주인은 계속해서 태수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하시고 술만 계속 드시고 정말 망가진 분 같았어요. 가끔 편지를 쓰시는 것 같더니 결국 보내지는 않고 찢어버리시더라고요. 정희는 남편이 편지를 쓰려고 했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15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혹시 연락하려고 시도는 했던 거닐까요? 혹시 어디로 이사 가신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이 마지막에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하시면서요. 정희는 태수의 고향이 충청도 시골이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혹시 그곳에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영준도 차분하게 들었죠. 엄마, 아빠를 찾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 15년 동안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살아왔잖아. 이제라도 정확히 매듭을 지어야 해. 소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함께 가고 싶어요. 아빠를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영주는 한동안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도 가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야죠. 아빠한테 할 말도 있고요. 다음 주말 세 사람은 함께 태수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15년 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죠. 달리는 차 안에서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수의 고향은 여전히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걸으며 정희는 젊은 시절 태수와 함께 이곳에 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이곳을 찾을 줄 몰랐죠. 마을 이장에게 물어보니 태수가 한 달 전부터 마을 끝자락에 빈 집 한 채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말이지? 그 집 아들이 돌아왔더라고. 근데 많이 달라져서 처음에는 못 알아볼 뻔했어. 말도 별로 안 하고 술만 계속 드시고 참 안타까운 일이야. 이장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정말로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실감했거든요.
혹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글쎄, 농사일 같은 건 전혀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가끔 마을 슈퍼에 와서 소주 사가는 게 전부야. 마을 사람들이 말 걸어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해. 드디어 태수가 있다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시골집이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죠. 담장도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방치된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녹슨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히 태수의 것이었지만 15년 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거칠고 지친 목소리였거든요. 태수 씨 저예요. 정희예요. 한동안 정막이 흘렀습니다. 집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그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고 정희는 15년 만에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태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술로 인해 부어 있었죠. 한때 단정했던 은행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사라지고 죄책감과 절망에 찬 눈빛이었거든요. 정희야, 영준이, 소연이, 태수는 가족들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가족들이 눈앞에 나타났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특히 어린 소연이 이제 당당한 성인 여성이 된 모습을 보며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계속 사과의 말만 반복했습니다. 다른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정희와 아이들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빠 소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우리 아빠 맞죠?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아, 많이 컸구나. 아빠가 너희한테 너무 못된 짓을 했어. 영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어디서 뭐 하고 계셨어요? 영준아, 아빠는 태수는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한때 자신이 어깨에 태우고 놀아주던 어린아이가 이제 자신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서 이야기하기에는 안 돼. 나는 갈 자격이 없어.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이미 죽은 사람이야. 너희들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해서 책임도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결국 네 사람은 태수가 살고 있던 낡은 집 마루에서 15년 만에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죠. IMF가 터졌을 때 난 정말 무서웠어. 다시 가난해질 거라는 생각에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 그래서 미리 돈을 빼두었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태수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 사채를 빌렸지만 빚만 늘어났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말이죠. 그 돈으로 다른 여자와 잘 살았다면서요? 영준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었어. 잠깐 만났던 여자들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어. 난 항상 너희 생각만 했거든. 태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는데 모서리가 다를 정도로 많이 만져본 흔적이 있었죠. 이 사진들을 15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매일 봤어. 영준이 대학은 갔을까? 소연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가 그들을 그리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럼 왜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이라도 무슨 얼굴로 연락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친 놈이 무슨 자격으로 태수는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편지를 쓴 적도 있어 수십 번도 더하지만 보낼 수가 없었어. 너희들이 날 용서할 리도 없고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정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남편도 나름대로 고통받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태수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정희의 질문에 태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이제 와서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영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영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도 우리 가족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완전히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소연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를 용서하고 싶어요. 15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 너무 많이 변했거든요.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속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수 씨, 이제 더는 원망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용서하는 것과 다시 함께 사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가족들은 태수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15년 만에 만남이었지만 영원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이제 서로를 원망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연락은 할 수 있죠? 가끔씩 소연이 물었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이제는 도망가지 않을게. 몇 년 후 정희의 분식집은 여전히 시장에서 인기 있는 맛집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정희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평온해 보였죠. 15년 동안의 미련과 원망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거든요. 영주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소연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주는 간호사로 성장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의 부재를 딛고 당당한 어른으로 자라났죠. 어느 저녁 정희는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 전 태수가 마지막으로 서 있던 베란다를 떠올리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씨, 당신은 우리를 버렸지만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어요. 이제는 원망보다는 용서로 당신을 기억할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15년간의 고통을 견뎌낸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가족을 지켜낸 것에 대한 뿌듯함만이 남아 있었죠. IMF로 시작된 한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사연 담은 썰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